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죄책감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소속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를 억압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해야 할 것 같다는 감정, 이게 누군가의 설계였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공포, 희망, 분노, 이 세 가지 감정의 시너지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감정 조작의 정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착각을 만드는 기술, 지금부터 제 적들이 당신을 조종할 때 사용했던 그 수법, 당신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게 되죠. 이 감정은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감정을 조작하기 시작한다면 사람은 행동하지 않으면 나쁜 인간이 된다고 이제 착각하게 됩니다. 중립은 없다, 침묵은 곧 동조다, 외면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의 죄책감을 자극해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심리장치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를 도덕적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침묵하는 자는 곧 가해자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무관심이 죄악임을 반복주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가해자 위에 피해자 중심의 서사를 과잉 노출하고 집단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죠. 그러나 다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도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표현을 억제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 그게 바로 죄책감 조작입니다. Protesters unable to pull down the new fence. Certainly, it doesn't seem like either side is going to give up anytime soon. BLM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당신이 침묵하면 이는 곧 인종차별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곧바로 차별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조차 도덕적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죠. 해시태그 강요 캠페인도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미투가 있었죠. 이 미투 해시태그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도 가해자다. SNS 중심으로 이 미투 해시태그를 달기를 강요하는 이 움직임이 있었고, 이 해시태그를 달지 않고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공격당했습니다. 이것의 시시비비를 다 따지고 진짜 가해자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기도 전에 해시태그 공격이 먼저 날아들어온 셈이죠. 한국 페미니즘 내부의 이견 탄압도 좋은 예시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페미니즘의 특정 이슈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은 잔인하게 공격받습니다. 넌 여자인데 왜 침묵해? 너 같은 여자가 더 문제야. 이런 말은 비판이 아니라 죄책감을 이용한 도덕적 공격입니다. 결국 침묵은 용납되지 않고 여자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그 커뮤니티 내에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름을 다르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연대가 아니라 통제를 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자발적 통제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구조, 이게 바로 죄책감 조작입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을 주는 것은 사람을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전선에 서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덕여대 사태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자문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진정 내 스스로 이 일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집단 속에 고립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겐 누군가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이 있습니다. 소속감은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제적은 이 감정을 이용해 사람을 아주 쉽게 조종합니다. 소속감을 조작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고립의 공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고립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는 주장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속할 수 없게 되거든요. 공동체에서 배척되고 적으로 규정당하는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소속감은
자기 존재 가치를 집단 안에서 증명하려는 어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집단 규율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당신도 함께해야 된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집단의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지, 전우, 형제 이런 단어들은 공동체 의식을 주입하고 녹아들지 않는 존재를 배척하고 고립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호, 노래, 깃발, 손동작, 복장 이런 상징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죠. 그 결과 사람은 집단에 속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점점 더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비판과 이상은 집단의 규율에 의해 무뎌지고 내부 감시는 일상이 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결속이 유지됩니다. 그게 바로 소속감이 통제 수단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운동권 내부 결속 유지 프레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다. 다른 목소리는 분열이다. 한국의 80년도에서 90년도 사이 운동권 내부에서는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이 동원되곤 했습니다. 합숙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이 옷을 벗고 잠을 자게 하거나 의심받는 구성원에게 자아 비판을 강요하며 공개 방신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정답이고 질문은 흔들림으로 간주되죠. 그리고 의심은 배신이 됩니다. 정치 이념, 진영 간 편가르기. 예를 들어 보수나 진보냐. 가만히 있는 건 기회주의자다. 이념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하고 서로를 감시하죠. 소속은 따뜻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강요될 때 그건 연대가 아니라 구속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지하는 건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견디기 위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속한 그 집단이 당신을 통제하는 가장 완벽한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똑똑한 척 깨달은 척 말하고 있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이거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우리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알아본 사람을 조종하는 7가지 감정은 결코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조작자는 감정들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대중을 구조적으로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 공포를 유발하고 2단계 희망을 제시해서 3단계 적을 설정해서 분노를 집중시키고 4단계 침묵하는 이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씌워서 또 공격하게 만들고 5단계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로 소속감을 주입하면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집단이 움직이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해지죠. 이제 여러분은 제 적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알게 됐어요. 이 기술을 꼭 능숙하게 구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솔직한 바람은 이 기술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기술을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불쾌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네,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한때 주짓수 아마추어 대회에 나갈 정도로 이 무술을 정말 심취하고 열심히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건데 주짓수는 공격 기술은 정말 금방 배웁니다. 근데 이 방어 기술, 주짓수의 공격 기술을 방어하는 기술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해야지 습득할 수 있는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저 역시 수련 시간에 구화를 방어 기술을 훈련하는데 썼을 정도였어요. 이처럼 그래플링은 배우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격을 잘하는 프로 격투가 선수더라도 반드시 그래플링을 훈련하는 거기도 하고요. 배우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 감정 조작의 원리 또한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굳이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기술에 대한 것을 알고 이 구조와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 기술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제 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 플레인과 설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무력한 개인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를 꺾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일개 개인인 제가 제 적들과 싸우기 위해 그간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들의 수법을 여러분께 다 까발리는 것. 그래야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그 끝에 승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 우리가 개인으로서 중심을 바로 세우면서도 동시에 진짜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다면 말이죠. Supporters of various opposition parties celebrate their storming of the parliament building in the Kyrgyz capital, Bishkek. Opposition supporters had accused pro-government parties of widespread vote buying. 자,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사람을 조종한다. 조직은 어떻게 감정을 프로그래밍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킹할 수 있겠는가? 다음 편 괴벨스 편입니다. 괴벨스가 가르쳐준 선동의 황금률. 조직은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 영상도 놓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